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저는 국민대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 생활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다시 평화인데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때는 평화가 있었죠. 그러나 그 살아오면서 그 평화가 많이 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6회 평화 통일 축제가 이제 시작되면서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오늘 맡아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 또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오죠. 그리고 또 그런 소망과 희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또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그런 소망에 가득 차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은 제 생각에는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평화의 이미지가 있죠. 뭐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계속 깊어지면 세상은 천국이 될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죠. 자, 전쟁이 없는 게 평화죠. 이 세상에 전쟁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 과거에도 살아왔죠. 아마 인류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 진행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계속해서 기원했는지 모르죠. 두 번째는 뭔가요? 갈등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만난 사람들 부부 간에도 이제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고 또 행복하지 않게 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픔이 없죠. 아픔이라는 게 이제 몸이 막 아픈 것도 이제 굉장히 아픈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아프지 않은 거야말로 가장 그 평화의 상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은 세상인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무엇보다도 죽음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이것은 뭐 인륜의 우리 인생의 원칙인데요. 진리이고 그래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도 만들고 그러면서 영원한 세상을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인간이 그래도 60, 70, 80, 90, 100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명은 다 채우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세상이다. 또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청년 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쉽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그는 그 사람에게도 불행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또 불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또 아프고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없는 세상,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는 평화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또 뭐 그 밖에 있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선 없으면 좋겠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특히 저 갈등 같은 것은 인간이 사람 숫자가 함께 사는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자연재해가 없는 세상이면 참 평화로운 세상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화산이 굉장히 자주 폭발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집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또 굉장히 심하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해일이 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덕분이 아니라 그 때문에 자연 있죠. 동물이나 식물들도 많이 훼손되고요. 홍수, 가뭄, 폭설, 화재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건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는 청소년기에는요. 저희 집에 물이 여름마다 들어왔어요. 집 방바닥으로까지 물이 차기도 하고 어떤 데 이만큼 차기도 하고 그런 낙후된 환경에서 살았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 걱정이죠. 겨울이 되면 연탄가스 걱정이고. 그리고 요즘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오늘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기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기고 온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막 상승되죠. 빙하가 높고. 실제로 빙하가 있는 유럽에 이제 가봤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큰 그 빙하 위에 있는 얼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오니까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고 바다 수면이 해수면이 높아지면 낮은 섬들이 많이 이제 갇히게 되죠. 물에 잠기게 되죠. 우리나라도 아마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잠기게 될 것이고 해안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떤 우리 삶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자연재해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있죠.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중국 같은 경우, 인도, 아프리카 이런데 굉장히 이 녀석들이 무슨 수야흥 여행을 다니듯이 대륙을 날아서 다니면서 집단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죠. 여러분 모기가 많을 때 모기장을 쳐놓고 이렇게 살았던 생각을 한다면 이 메뚜기 떼가 우리 일상생활의 이 삶의 환경, 공기 이런 쪽에 있다고 대기 중에 굉장히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숲 위를 날아다닙니다. 메뚜기들이 점령한 나뭇잎은 군데군데 구멍이 났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에 지난달 말부터 메뚜기 떼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북부 지역에서 대량 번식한 메뚜기 떼가 이웃한 중국 국경지대로 대거 이동한 겁니다. 이미 농지와 임야 90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받습니다. 已经在玉米田、香蕉地已经产生部分的危害。 이번 메뚜기 떼는 중국 중남부 등에 서식하는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로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한 사막 메뚜기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윈난성 당국은 4만여 명의 방제 인력을 투입하고 무인기, 드론도 동원하면서 메뚜기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보지 않더라도 메뚜기 떼로 인한 그 피해 상황은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다 그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메뚜기 떼만이 아니고요. 다른 곤충들이나 벌레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우리 삶을 공격한다면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어디 유리병 안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이것도 이 평화를 이렇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병이 없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질병.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 지구촌 전체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주 숨막히는 상황들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톱되고 있고 특히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어떤 그 이동도 단절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시체를 묻을 곳이 없고 여기는 지금 인도인데요.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오늘 이 방송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인도는 하루에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생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퍼져나가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 같고 문명과 문화의 격차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을 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한 경제력이 없는 나라들은 전부 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국경이 좀 봉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여행이랄까요? 여행할 곳도 없고 관광지도 없고 불가피한 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2주 격리, 3주 격리 이렇게 국경이 거의 봉쇄되어 있는 이런 상황. 아주 뭐 이건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니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요. 지구촌에 그 단절과 마비가 오는데 특히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 또 AI라든지 옛날에는 흑사병 그밖에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에게 옮기고 동물이 동물끼리 옮기고 사람이 동물에게 옮기고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고 이렇게 됨으로써 나쁜 병들이 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 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병이 없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자연재해, 그럼 말하자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이에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비는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질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원인이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서 그렇다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가 안타까운 일인가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굶주림이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가까운 북한에도 있고 세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있으면 평화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면 큰 지옥이죠. 이 사진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진은 아프리카 굶주린 아이 그 옆에 독수리인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 녀석이. 쟤도 배가 고프겠지만 이 아이도 배가 고프고 인간의 그 존엄성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세계적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런데 작품성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요, 그런 대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고요. 노란색은 굉장히 먹을 게 없는 나라들이에요. 매우 부족한 나라들입니다. 빨간 나라들은 뭐 거의 빈곤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잘 보면 말이죠. 저쪽에 우리 중국, 미국을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미국은 굉장히 곡물이 남아 돌아요. 농토가 넓으니까. 그래서 그 곡물을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물을 이 못 사는 나라에 나눠주면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역을 정리해서 올해 농사 짓는 지역, 농산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값이 떨어지니까 내년 그 다음에 이렇게 경년제 또는 3년마다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해서 그만큼의 농산량만 농사 지은 양만 이렇게 수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저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아시아 쪽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북한이 식량 부족 국가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더구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식량의 부족 70억 인구 중에서 약 10억 명이 지금 굶고 있는 거죠.
2025년이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될 텐데요.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제 더 굶주림이 심각해질 거라는 것이고, 18억 명 정도는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억 명, 70억 중에서 18억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살 수가 없는, 물이 없으면요, 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식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인류가 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물을 좀 아껴 쓰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물을 나눠주는,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을 이렇게 하나 파는데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부를 했는데 그 돈을 주면은 거기 우물을 하나 파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우리 인류가 같이 동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당장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뭐 굉장히 많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이고 정부에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잠깐만 보여드렸는데요. 커피를 타고 있죠, 기계가, 로봇이. 사람보다 더 균일한 품질의 커피를, 똑같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초밥도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초밥은 이제 주방장 기분에 따라서 그날 초밥의 맛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기계가 초밥을 만들면요, 수분까지 똑같고 밥알 숫자까지 똑같고 온도도 똑같고 맛이 균일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초밥의 그 정주국인데, 초밥을 일찍 이렇게 만들어내는 주방장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이제 영업사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커피를 만들어내는 바리스타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정확한 맛, 똑같은 맛, 표준화된 맛을 내고 있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여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왜 우리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지, 부족한지 원인 하나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고용 문제, 고용 시장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각종 자동화 기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신촌역 인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자동화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500m, 패스트푸드점 6대, 만두가게 1대, 국수집과 커피숍, 피자 가게에 각각 1대씩과 도시락 가게 5대까지 가게 15곳에서 무인 주문기 2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무인 주문기 한 대가 평균 1.5명의 몫을 한다는 기업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이 거리에서만 일자리 42개가 사라졌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인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패스트푸드 업체는 이미 전국 매장의 65%인 1,300여 곳에 무인 주문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역량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도 10%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편리하고 빠르다는 장점 덕분에 손님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사람 뭐 기다리지도 않고 뭐 이제 선택도 제가 천천히 할 수 있고 이제 뭐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걸 다 한 방에 할 수 있어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뭐 여기뿐이 아니죠. 지금 곳곳에 무인 판매대가 많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 영상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온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더 가속화됐죠. 더 가속화되고 더 발전했죠. 그리고 더 확장됐고. 그래서 거의 그 로봇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요, 앞으로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잘 보시면 그때 달라요에 해당되는 것은 오른쪽에 살아남습니다. 여기는 그때 똑같아요. 이거는 기계가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봇이 대신할 것이다. 매번 똑같은 일 반복되는 일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일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곧 소멸되고 로봇이 대체할 일들이죠.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성악가라든지 사진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 이쪽은 이제 우리들이 계속 살아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서서히 잠들어가고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확장되는 거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특히 인생 설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학생들이 지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업 분야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쪽에서 많은 재미를 받기 때문에 자꾸 이쪽을 권하시죠. 그러니까 이쪽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 시대에도 바로 여기서 바라봤던 이것과 같은 것들이었다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물러나고 이거 왔죠? 물러나고 이겁니다. 근데 이건 또 물러나고 또 갈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단순히 그냥 일자리가 없어졌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창업을 해야 된다.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업이 맨 처음에는 다 어렵죠. 창업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수명이 길죠. 근데 이거는 수명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이쪽이 좋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직업을 찾고 있고 직업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업이라는 게 평생 동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한 6, 7개쯤 돼요. 6, 7개쯤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도저히 빚 갚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법원에 구제를 신청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일단 벗어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올해 모든 연령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줄어든 반면 20대는 급증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 코로나19 탓에 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 이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게 아니라는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신민준 씨. 유명 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2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가끔씩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작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고정적이지 별로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다시 할 수 있나? 더 큰 걱정은 빚입니다.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1,700만 원으로 시작해 생활비 대출까지 받으며 쌓인 빚이 4,300여만 원.
신용 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자까지 밀려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더 보지 않아도 요즘 우리 직업의 세계가 얼마나 어렵고 경쟁이 심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수입을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떠나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자기를 발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거든요.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보람을 이룰 수 있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나의 일의 결과, 내가 만든 가치를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해 줄 때 오는 그 보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평화를 좀먹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게 욕심이에요. 개인적인 욕심.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고학력, 저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사회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과 욕심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될 수 있으면 싸우는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학교 들어갈 때도 싸워서 들어가고, 회사 들어갈 때도 싸워야 되는 상황. 모든 걸 싸움을 전제로 하니까. 돈 많이 벌려고 싸우잖아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어떤 이것저것 놓고 국민들의 어떤 평화로운 삶이 대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조차도 내부에서 다 부럽지 않은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죠. 격화시켜버립니다. 다. 스스로 비판해서 우리 내부에서 다 다른 나라는 우리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여야 간에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거 아세요? 우리 역대 지금 노벨상 받으신 분이 이제 평화상을 받으신 분 한 분 계신데요. 노벨 평화상. 그분이 이제 수상자로 결정됐을 때 또는 결정되기 전에 그거 수상하면 안 된다고, 상을 주면 안 된다고 노벨상 위원회에 찾아가서 또 서명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걸 갖다 전달하고 막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상 받을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는데 우리 내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자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이 결국은 사람들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예, 자기의 어떤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국립묘지에 묻히느냐 못 묻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하여튼 이런 개인적인 욕심들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도 파멸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많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왔죠. 보세요. 인간이 인간에게 아주 못할 짓을 하거든요.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강탈하잖아요. 상대방 걸 내 거로 뺏어가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뺏어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억울하게 가둬두기도 하고, 그죠? 구속하기도 하고.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학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학살, 6.25 전쟁 중에 학살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찰이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 그냥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또 갈등, 유괴, 어린아이를 유괴하기도 하고 성폭행하고 말할 수 없이 개인이 개인을 아프게 하고 개인의 인격과 생명을 짓밟는, 유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왔죠.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정인이 사건이라고. 뭐 비참해서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요. 양부모가 어린 아이를, 입양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학대를 해서 세상을 떠나게 하고. 근데 굉장히 많은 양부모들은
정말 아이를 자기 친자식 못지않게 잘 키워서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양부모도요, 부모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한쪽이 잘하면 또 그런 일은 예방이 되는데 어떻게 합의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나라가 모든 인류를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방사능 오염 문제라든가. 여기에는 이제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최근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주의 쓰레기. 엊그제도 무슨 뭐 중국에서 쏘아 올린 뭐가 떨어지는데 이게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전 세계 인류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고 있는데 우리 집 위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길 가고 있는데 차 위에 떨어지면 어떡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 나라가 패권을 잡겠다고 모든 인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이건 86년도니까 저 같은 경우 기억이 난단 말이죠. 하여튼 9,000명이 지금 죽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당시 소련에 속했던 원자로인데 이게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11만 5천 명 정도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9천 명인데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하면 11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북풍이라는 게 불잖아요. 북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여기가 해당되는데, 그것이 오면서 이렇게 이와 관련된 질병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뭐 이런 후유증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는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체르노빌 원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다시, 제가 엊그제 뉴스거든요. 5월 13일자의 뉴스인데, 추가 사고가 지금 다시, 이게 아까 80 몇 년도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50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또 이게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또 오염수 방류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그것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로 인한 그 피해라는 것은 뭐 말도 못해. 방사능에 대한 그 피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가는, 개인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독재자가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18 같은 경우죠. 신군부가 전목에 눈에 선한데요. 경험을 했으니까. 국민들에게 총을 쏴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자기 정권 잡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지금 미얀마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한 그 장군이라는 자가 국가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은 군인들조차 할 수 없이 총을 쏘고 이제 죽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뭐예요? 한 개인의 야욕. 이거는 히틀러도 그랬고요. 김일성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역사상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과 전쟁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미스 미얀마라는 미인이 최근에 입대했잖아요.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막 침범합니다. 나라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래서 세계대전이 1차, 2차, 또 태평양 전쟁, 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제 침략이라고 그래서 총을 쏘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꼼짝 못하게 그 나라를 의존시켜서 자기 소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뭐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중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일종의 이게 제국주의인데, 그리고 종교와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지를 몰아넣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기고 그런 거죠. 그게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죠, 사실. 자, 이게 뭐예요? 사실 평화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더 이상적인 걸 위해서라는 걸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몇몇 그 집권자들이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채 참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세계 역사상 굉장히 이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무기가 막 첨단화되면서 이런 일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서 뭐 미사일 쏘아 올린 걸 또 쏘아 올려서 공중에서 다 폭파시키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임종시켜 놓으면은 이 기계가 로봇이 계속 가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로봇 킬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IT, 뭐 화학전, 핵,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그 과학적인 힘을 빌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셨는데, 뭐 하여튼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1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국민 중에서 베트남 사람 150만 명이 죽었고, 미국이 6만 명, 한국이 5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여기 파병된 거예요. 왜 파병됐죠? 우리가 관계도 없는데. 이들이 나가서 그 받는 월급을 국가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재정으로 삼는 거죠. 이건 참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기 파병돼서 미군을 대신해서 싸웠어요. 5천 명이 죽었어요. 비참한 우리나라의 어떤 한 역사의 단면이죠. 베트남이 150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150만 명이 그 세대 군인들 나이가 있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자리에 비어 있잖아요. 베트남이 그 국민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은 나라가 지금 돼버렸어요.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세대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나라가 들어가서 같이 싸웠겠어요. 한국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들어가서 싸웠겠습니까. 킬링필드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런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폴포트라는 쿠메르 루즈라는 인간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학살했는데 학살해서 구덩이를 만들어 파묻었는데 그런 거가 킬링필드예요. 그런 필드가 몇 개쯤 되냐면 2만 개. 얼마 죽었을까요? 캄보디아입니다. 이게 캄보디아. 170에서 250만 명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지옥과 같은 삶이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세대 갈등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청년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지금 좀 생각이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쟁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저 하여튼 전쟁 없는 나라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세력은 전쟁이 없게 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쪽은 굳건하게 싸워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생각들이 이제 양분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만은 한국 전쟁은 1950년에서 1953년 제가 요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의식은 없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 사정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났기 때문에 많이 알죠. 이때 가장 많이 참여한 군인이 한국군, 북한, 그다음에 미군, 중공군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까요? 이때 15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150만 명. 민간인까지 다 합쳐서. 말도 못하게 비참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죠. 문제는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생긴 가족의 이산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이산. 가족들이 분단, 아버지는 북한에 있고 아들은 남한에 있고 오갈 수가 없게 분단이 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슬픔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뭐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재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긴 가족, 그래서 이산 가족이 만났는데 보니까 뭐 북한에도 아들이 있고 남한에도 아들이 있고, 북한에 결혼한 여자가 있고 남한에 결혼한 남자가 있고, 막 가정들이 만났을 때 막 말도 못한 슬픔이 온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왜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가? 이게 2,000명,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 2,000명의 이름을 써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Why?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죽었느냐? 왜 거길 나가야 됐고 거기서 죽었을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 개인의 의지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강제적인 그런 거. 돈으로 강제화 시켰다든지,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화 시켰다든지. 사실 그때 우리가 월남전에 나간 것도요, 군인들 중에서 월남전에 신청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죽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간 거예요. 돈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사람들 보낸 거란 말이죠. 이게 why? 왜 가서 죽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전쟁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평화를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평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평화.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영국군이 전쟁 중인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뭐 전쟁 중이라도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흘러나왔는데, 상대편 나라에서도 똑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같고. 그러니까 잠깐 스톱 하면서 총을 놓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나와서 중간에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낮에 축구도 한 판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선물도 주고받고, 적군끼리. 이게 영화로도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평화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평화의 마음. 근데 왜 우리가 총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 되는가? 총을 쏴야 되는가?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가?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 나온 거죠. 돈의 힘, 어떤 강제적인 권력의 힘 때문에, 누군가의 생각 때문에 그 누군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화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작품을 훼손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 박대성 화백이라는 분인데, 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서예 작품인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어린아이가 훼손했어요. 근데 심지어 아버지가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저렇게 훼손이 돼버렸어요. 한 1억 정도 이상 가는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거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복구도 잘 안 될 텐데. 저 같으면 뭐 엄청나게 항의하고 고발하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작가는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내뱉은 말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술하고 아름다움과 관계없는 추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또 학자들이 진리하고 거리가 멀는 진솔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죠? 종교인들도 선을 향해서 종교인이 되겠다고 했으면서 선하지 못한 짓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작가가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고 저런 분들이 예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건,
이분이 근데 팔 한쪽이 없으시더라고요. 한쪽 팔이 없이 한쪽으로 작업을 한 작품이니까 이거는 더 작품의 가치가 높은 거죠. 참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평화라는 게 감성에서 온다. 우리가 타고날 때 타고난 그 인성, 감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성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는 감수성 또는 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정과 감성은 좀 차이가 나죠. 감수성과 감성이라는 게 같은 말이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고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자면 이게 텔레비전 안테나를 통해서 입수된 것이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으로 나오듯이 이것을 입수하는 센서가 감성, 감수성이고요. 고여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수성. 그러니까 슬프다. 슬픈 걸 알아야 돼요. 그런 행동, 그 슬픈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동에 슬픔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수성이 없어요. 슬픈데 슬픈 거 몰라? 기쁜데 기쁜 거 몰라? 이게 무디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다. 우리가 곡을 해도 노래를 해도 너희는 막 슬퍼서 곡을 해도 울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솔리니, 히틀러, 김일성,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이제 빅6라고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여기 6개의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행복, 분노가 있어요. 이 6가지 중에서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와닿는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건가요?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중에서 제가 10문제를 낼 테니까 어떤 건가 하나 꼭 말씀해 보세요. 자, 이 그림 폼페이 유적에서 나온 겁니다.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중에 어떤 것인지. 자, 이 그림에서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이 그림에서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여기 나와요. 행복, 분노, 두려움, 슬픔, 분노, 놀람. 네, 여기서 뭘 느끼시나요? 행복, 분노, 혐오, 두려움, 슬픔, 놀람. 뭘 느끼시죠?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이것은 소를 잡기 위해서 도살작업으로 가는데 소가 벌써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난동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의 눈을 덮어버린 거예요. 덮고 끌고 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이게 인간의 기본 감정이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서울역 노숙자에게 어떤 분이 자기 오버코트를 입혀주고 가는 장면을 멀리서 신문기자가 마침 지나가다 그걸 찍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빵 훔쳐먹다 잡혀간 노인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벌금을 딱 매기면서 하는 얘기가 이 노인 나가면 다시 빵을 훔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대가로 이 사람한테 기부를 좀 해달라. 재판장이 얘기해서 47달러를 모금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또 어떤 지휘자가 낡은 지복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가장 VIP가 일어나더니 웃도리를 딱 벗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청중이 다 웃도리를 다 벗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웃도리 벗고 지휘를 그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저런 감정 중에서. 저는 10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내드렸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느낀 게 무엇인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든가 뚜렷이 6개 중에서 뭘 고르지 못하겠다든가 이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감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보고도 그냥 슬픔을 못 느끼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도 못 느끼고 둔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센서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고이지 않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혹시 불감이 아닌가, 느낌이 없어지는 그런 불감 상태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전부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 달리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뭐냐면 느낌이 대박 이러고 또는 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헐이 무슨 뜻입니까?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70%가 물이고 인체의 70%가 물이고 마음의 70%가 감정이라는 거죠.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인체가 사실 어린아이들은 물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감성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센서가 둔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정적인 그런 감정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런 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욱하는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경우에는 슬픈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욱하던 감정이 만들어내는 이 슬픔. 우리가 이 감정이 잘못되면 우리에게는 지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화 중에 형용사가 자꾸 줄어들고 명사, 동사만 있다고 그러면은 감정이 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의 감성어를 많이 써라.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런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 같이 감성이 계속 둔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위에 있는 이것들이 뭐예요? 일단 긍정적인 형용사예요. 이런 긍정적인 형용사가 많이 언급이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감성이 밝은 감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평화의 감정들이잖아요. 이런 평화의 감정이 생겨야, 그죠? 평화의 형용사가, 평화의 감성어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감성이 가득 차지 않고 이런 감성이 가득 차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 난다, 짜증 난다, 역겹다. 하루 종일 주고받는 대화가 이런 내용이면 머릿속에도 그것이 들어갈 것이고 이 가슴 속에도 이런 감정이 계속 차는데 이런 감정이 뭐예요? 바로 뭘 만들어냅니까? 이건 전쟁을 만드는 거죠.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어떤 감정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가, 조성해줘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화의 마음. 이거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땅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감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는 행복한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평화라는 건 감성에서 온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께 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내부에,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가정과 학교, 직장,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한반도,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갈 때 우리 지구촌에는 평화가 넘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다시 평화가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제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이의영 TV에 가시면 또 다른 강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